안녕하세요. 저는 막 70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제 딸아이에게 일어났던 지옥 같던 일과 그 속풀이를 하게 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보수적인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제가 살던 집 뒷뜰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아버지는 소를 한 마리 데리고 벼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셨죠. 젊은 시절엔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가업이었던 농사를 이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저는 6남매 중 둘째로 위로 누나가 있었기에 장남으로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공부를 곧잘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쳤고 학력고사 성적이 좋아 인근 큰 도시의 유명한 국립대 경영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의 유명한 사립대 경영학과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부모님께서 동생들도 많은데 서울에 보내기는 형편이 힘들다고 하셔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저는 고향 부근 1시간 거리 정도에 있는 지역의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 사회 초년생이었던 시기 새내기 은행원이었던 저는 업무를 실수해서 허둥대기도 하고 부모님을 떠나 지내는 타지 생활이 힘들기도 하여 취직하고 1년 동안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여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비록 고졸로 은행 창구 일을 하는 친구였지만 항상 깔끔한 옷차림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직원이었죠. 아침마다 저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점차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함께 마시며 이것저것 물어보니 시골에 형제가 많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때는 여자들이 대학까지 마치는 경우는 흔치 않기도 했고요. 저는 그 아가씨와 결국 연애를 하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난 그래도 너 정도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그 여자애야 하니 잘난 것도 없어 보이더만. 어머니, 그래도 전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 여자여야만 해요. 허락해 주세요. 아휴, 모르겠다 난. 아무튼 다시 생각해봐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내어 그렇게 결혼해서 이듬해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낳고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아기를 낳을 때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을 받은지라 산후조리를 한다고 했지만 항상 피곤해하고 기력이 없어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잘 쉴 수 있도록 보살폈지만 결국은 신장에 이상이 생겨 아내는 그 힘들다는 투석을 하게 되었죠. 여보, 많이 힘들지?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힘들지. 돈 벌어야지, 나 돌봐야지. 미안해 여보. 직장일만으로도 힘들 텐데. 나는 신경 쓰지 마. 난 하나도 안 힘들어. 그저 당신 얼른 낳는 것만 생각해. 저는 당시 아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일을 하면서 아내를 정말 살뜰히 보살폈지만 아내는 제때 신장을 이식받지 못해서 결국은 제 딸아이가 5살밖에 안 되었을 무렵 하늘에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일이라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황망하게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도 그냥 아내를 따라 관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아버리고 싶더군요. 아마 그때 제 등 뒤로 업어달라고 매달리던 딸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떠나고 난 후 남겨진 딸아이는 엄마가 없자 그 빈자리를 안 건지 자주 칭얼대고 외로워했습니다.
보고 싶어. 아빠. 미안해, 우리 딸. 엄마 많이 보고 싶지? 그런 딸아이를 보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딸아이를 키우면서 자식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 딸아이를 잘 부탁하는 것이었던 만큼 먼저 간 아내의 몫까지 내가 엄마 아빠 몫을 다 해주리라, 우리 아이에게 그늘 없게 내가 잘 키우리라 하고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며 주문을 외우듯이 스스로에게 세뇌였던 것 같아요. 조금 커서 유치원에 간 딸아이는 아빠,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언제 와? 이렇게 묻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눈물을 속으로 삼키면서 아주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엄마랑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딸은 숨 막힌다면서 저를 타박하곤 했죠. 그렇게 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에 옛말 그대로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딸의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는 딸바보 아빠로 살았습니다. 다행히 딸은 엄마의 부재에도 밝고 건강하게 쑥쑥 잘 커주었어요. 열심히 딸을 키우면서 저도 은행에서 점점 직급이 올라갔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일 무렵 저는 부지점장을 달게 되었죠. 그래서 다행히 딸이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지원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참 다행이었죠. 만약 제가 밥벌이라도 시원치 않았다면 우리 딸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양껏 못 해줬을 텐데 말이죠. 딸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엄마들이 신경 써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보내는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가끔 엄마와 팔짱 끼고 옷을 사러 간다거나 목욕탕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긴 했지만요. 그럴 때면 딸은 자신은 결혼해서 꼭 딸을 낳아서 엄마랑 같이 데이트 못한 한을 다 풀겠다며 저에게 웃으며 말하곤 했죠. 아무쪼록 딸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서 서울의 높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딸을 바라보는 딸아이 친구 엄마들의 시선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유, 아이 혼자 키우셨다면서 어쩜 이렇게 기특한 딸로 키우셨대요? 아유, 정말 좋으시겠어요. 주변 엄마들의 칭찬이 자자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딸로 인해 제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고요. 딸이 대학 입시를 치를 무렵에는 수시가 점점 활성화되던 시기였는데요. 딸은 내신 성적이 좋았는데 마침 학교에 수시 전략을 잘 짜기로 유명한 선생님이 계셔서 본인의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에 붙게 되었습니다. 무려 서울대 약대를요. 저는 딸이 서울대를 붙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전교 1등만 하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전교에서 상위권 정도였는데 생활 기록 보며 농어촌 전용 등 몇 가지 유리하게 반영된 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대학에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면서도 일 때문에 제가 서울에 갈 수는 없어 혼자 보내야 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허나 걱정하는 저에게 딸은 씩씩하게 말하더군요. 아빠, 내가 열심히 해서 꼭 약사 돼서 아빠 호강시켜줄게요. 엄마 없이 나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빠, 사랑해요. 마치 제 마음을 안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딸이 너무 고맙고 또 예뻤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집 근처 좋은 대학을 가면 안 되겠냐고 말리고 싶었지만 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온다면 딸아이의 인생은 나와는 좀 더 다르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서울로 딸을 보내고 말았죠. 처음 며칠은 딸을 떠나보내고 너무너무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제 시간도 많아지고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딸을 키우느라 취미랄 것도 없이 살았는데 시간이 생기니 운동 동호회도 들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가끔 전화를 하면 딸은 딸대로 서울이라는 큰 도시의 문물을 즐기면서 새로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다고 잔뜩 신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방학만 되면 신나서 제 선물을 이것저것 사들고 내려오곤 했죠. 그렇게 딸이 서울대에 입학하고 2학년을 마친 때였어요.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일이 터지고야 말았는데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여보세요? 딸내미 잘 있어? 별일 없지? 불길하게도 수학이 넘어 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좀 전화가 뜸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여보세요? 지연아, 듣고 있어? 한참 만에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잔뜩 가라앉아 있었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저기 서울로 지금 좀 오실 수 있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뭔지 모를 불길한 예감들을 떨치며 그 길로 차를 몰고 4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달려 딸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잡생각과 걱정들이 몰아쳤지만 지금은 그저 어쨌든 큰일이 있었다면 멀쩡히 전화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최소한 어디를 크게 다친 것은 아닐 거라며 위로를 했습니다. 사실 딸은 이상하게 이번 겨울방학에는 집에 오지 않고 3학년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업 준비도 미리 하려면 토익 학원도 다녀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내심 섭섭했지만, 그래, 취직 준비 요즘은 3학년 때부터 한다더라. 바쁜데 어쩌겠어. 그냥 다음에 아빠가 한번 서울 갈 일 있으면 들릴게. 하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지점 일이 바빠서 올라가지 못하고 유야무야 했었죠. 불길한 마음을 떨치고 간신히 딸이 살고 있는 원룸 건물로 들어서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은 학교 앞 신축 풀옵션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8평 정도 되는 집이었죠. 끼익 무거운 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틈 사이로 저에게 제일 처음 보인 것은 딸의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배였습니다. 지연아, 딸, 너 몸이 왜 이러니? 어? 딸은 하루 종일 울어서 퉁퉁 부은 것이 분명한 얼굴로 저에게 애써 미소를 짓더군요. 아빠, 잘 지냈어요? 내가 내려갔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들어오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오랜만에 방문한 딸의 자취방에는 현관에 남자 신발이 한두 켤레 나뒹굴고 있었고 옷장에는 남자 점퍼 같은 옷이 걸려있고 어딘지 제 딸의 집 같지 않은 남자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접하니 생각 회로가 끊겨버린 듯 했어요. 한참을 넋나간 사람같이 앉아있던 저는 딸이 뒤뚱거리며 힘겹게 가져다준 물 한 잔을 다 비우고 딸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어서 말하라고요. 도대체 네 몸이 왜 이러냐고 말이죠. 딸은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게요, 아빠. 딸이 막 대학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지방에서 처음 서울살이를 하는 터라 너무 외롭기도 하고 또 같은 과 친구들이 자신을 촌뜨기로 볼까봐 한동안은 서울말을 연습하기도 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쉽지 않아 외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딸은 중앙 동아리라도 들자 하면서 게임 동아리를 들었는데요. 거기서 컴퓨터 게임을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도 좀 이과 성향인지라
게임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더래요. 그렇게 게임을 취미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동아리 말고도 온라인으로 같이 게임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정모도 하게 되고, 정모를 나가보니 게임이라는 공통 취미 때문에 즐거워서 술자리도 하게 되었다곤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남자는 자신은 농구를 하다가 프로 농구 선수가 되지 못해서 대학을 일반 경영학과를 가게 됐고,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눈썹이 진한 훈남 외모의 그 청년에게 제 딸은 호감을 느꼈대요. 나와 다르게 뭔가 세련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몇 번을 만나 게임도 하고 같이 맥주도 마시고 하면서 제 딸은 더욱 그 사람과 친밀해졌습니다.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하다 보니 서로 연애를 하기로 얘기가 되었고, 계속 밖에서 만나다 보니 그 사람을 자취방으로 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경솔한 딸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났지만, 바쁘다는 명분으로 자주 올라와 체크하지 못한 제 탓도 크다는 생각에 괴롭더군요. 그 사람은 회사 일을 하다가 한 번씩 피곤하다고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일요일에 딸의 집에서 간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바보같이 그 사람에게 빠져서 지냈다고 딸은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화장실을 간 그 사람 핸드폰에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전해주려다가 딸은 그만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언제 온댔지? 저녁 해야 돼? 수화기 너머로 다정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치는 않지만 아기 웅얼거리는 소리도요. 딸아이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만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대요. 그리고 화장실을 나온 그 사람에게 따져 물었답니다. 오빠, 방금 전화 오던데 누구야? 저녁 해야 되냐고 묻던데. 부탁인데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남자는 자신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추궁하는 제 딸의 눈을 보면서 자신이 사실은 유부남이라고 고백했다 하더군요. 갓 돌이 된 아기가 있다고, 삶이 너무 지쳐서 게임 정모라도 나가면 활력이 생길 것 같아서 나갔는데 너에게 반해버렸다고. 그래서 유부남이라고 하면 상대를 안 해줄까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딸은 그 남자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를 쫓아내고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딸의 인생의 첫 연애이자 첫 이별이었죠. 그리고 그 후로 입맛도 없고 구역질도 나는 것 같아서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이상하게 그 후에는 또 입맛이 돌아서 아, 내가 실현당하고 이제 다시 회복을 하나 보다 하면서 입맛 도는 대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5kg 이상 단기간에 확 붙으면서 뭔가 나른하고 모든 일에 기력이 딸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특히 뱃살이 너무 쪄서 바지도 맞지 않고 불편해서 같은 과 친구가 효과 좋았다고 하던 다이어트 약을 처방해준다는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는 이런저런 증상들을 듣더니 고개를 갸웃하고는 일단 소변 검사를 해보자고 했대요. 염증 수치 같은 것을 체크해봐야 된다면서요. 딸은 그렇게 소변 검사를 하고 임신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임신이라고요?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임신이라니. 저 아직 학생인데. 여자였던 그 의사 선생님은 임신이 맞고 입덧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개월이 좀 된 것 같으니 어서 산부인과에 가서 정확하게 몇 주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생리주기 체크도 안 하냐고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 하셨다고 합니다. 제 딸은 고등학생 때 입시 준비를 하면서 생리불순이 심해서 굉장히 불규칙하게 생리를 했었거든요. 제 아내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석류다 뭐다 좋다는 것들을 챙겨 먹였고요. 그런데 그 불규칙한 주기 때문에
딸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몇 개월을 지내왔던 겁니다. 마침 입덧으로 살이 쪄서 난생 처음 뱃살이 찌니 불편한가 보다라고 배가 조금 나온 것도 별스럽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저는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뱃살이 찐 것과 임신한 것을 헷갈리다니. 아무튼 정신이 번쩍 든 딸은 그 길로 허둥지둥 산부인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3개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남자의 아이가 틀림이 없어서 정말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오빠, 나도 연락하기 싫었는데 일이 생겼어. 나 아이가 생겼어. 오빠 아이야. 근데 오빠도 알잖아. 나 이 아이 낳을 수 없어. 그래서 연락한 거야. 오빠도 어쨌든 책임이 있으니까. 아이 지울 거야. 그거 알려주려고 연락했어. 딸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지우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한 것인데 그 사람은 제 딸에게 그동안 보고 싶었다면서 한 번만 만나서 우리 이야기를 다시 하자고 제 딸을 설득했대요. 당연히 매몰차게 네가 임신이든 말든 내 애가 많냐는 등의 온갖 막장 드라마 같은 반응을 생각했던 제 딸은 그래도 완전 나쁜 놈은 아니었구나,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그놈을 만나러 커피숍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그날, 그 남자는 자신이 이혼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절대 아이를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무릎 꿇고 애원했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든 정리하고 올게. 한 번만 믿어주라. 너 정말 사랑해. 오빠 아이는? 오빠 유부남이잖아. 다 정리한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아이 지우지 마. 제 딸은 이미 3개월이면 작은 개월수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서질 않아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남자도 아이도 얼른 정리해버리고 다시 대학 공부에 매진하자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4개월째에 접어들자 병원에서 낳는 것도 고려해보면 어떻겠냐고 딸이라고 성별을 슬쩍 말해줬다고 해요. 앞서 말했다시피 제 딸의 소원은 바로 결혼해서 딸을 낳고 엄마와 가져보지 못한 오붓한 시간을 딸과 데이트하며 보내는 것이었는데 하필 운명의 장난인지 그 아기가 제 딸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딸이었던 겁니다. 초음파로 아기의 모습이 형체를 갖춰나가는 것을 보고 공주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딸은 차마 중절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딸은 미련하게 헤어진다는 그 남자의 말을 믿고 갑자기 임신부가 되었어요.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2학기에 휴학을 했고요. 한동안 그 사람은 정말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와서 딸의 앞에서 작성을 하기도 하고 딸의 집에 며칠씩 머물면서 몸을 챙기기도 하고 맛있는 것들을 사주기도 했답니다. 아빠, 난 그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게 3달 넘게 딸의 곁에서 예비 신랑 노릇을 하면서 우리 신혼집은 여기로 하자, 조만간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신혼여행은 멀리 못 가겠지만 그래도 어디로도 가자며 계속 딸을 홀렸더군요. 딸은 저에게 이제 그 사람을 인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혼은 언제 정리되냐고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지금 이미 숙려기간이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최종 마무리된다고 넌 아무 걱정 말고 몸이나 챙기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의 원룸 앞으로 웬 젊은 여자가 아기띠를 하고 찾아왔대요. 그 여자는 대뜸 딸을 보고 여기 우리 남편 있죠? 이 인간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도 여기 있으면 어떡해. 아가씨, 정신 차려요. 저 인간 완전 바람둥이에요. 바람핀 전적이 화려하다고요. 나는 재산 때문에 지금은 이혼 못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물러나세요.
네? 말귀 못 알아들어요? 난 못하니까 아가씨가 정리하라고요. 어쩌다 그런 놈한테 물려가지고는. 다짜고짜 여자는 그런 말을 남기곤 딸의 집에 같이 있던 그 남자를 끌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다시 연락이 와서 내가 꼭 정리할 테니까 기다려. 그동안 우리 아기 잘 있을 거라고 믿을게. 사랑해. 내 사랑은 오직 너뿐이야. 알겠지? 꼭 기다려줘.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딸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달 정도를 더 기다려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 후로 남자는 연락이 되질 않아서 딸은 속은 것이 아닐까 미칠 지경이 되어 사방으로 남자를 찾아다녔답니다. 남자가 다닌다고 말한 회사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산다고 한 동네 집 앞에 가서 수소문을 해보기도 하면서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자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어디 멀리로 이사를 간 것인지 전화도 불통이 되고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딸은 긴 이야기를 마치고 울면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 놀랄까봐 혼자서 잘 수습해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없다던 아빠 이야기를 내가 그 말을 믿고 그 사람이 이혼할 거라고 생각한 게 너무 순진했나 봐. 차라리 임신 초기에 아빠한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 진짜 헛똑똑인 것 같아. 이제 6개월이나 됐는데 나 어떡해? 나 어떡하면 좋아? 저는 그 길로 딸을 산부인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기는 안 되었지만 내 딸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아이를 어떻게든 내 딸의 인생에서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산부인과를 가서 의사 선생님께 사정을 했는데 대부분 병원에서는 중절 수술 자체가 불법이고 이미 6개월이라 위험하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시기도 늦었을 뿐더러 잘못하면 산모나 아이나 좋지 않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은 안 된다며 끊어버리더군요. 그러다가 겨우 중절 수술을 해준다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병원은 제가 애걸복걸하면서 딸아이의 인생이 달렸다고 매달리자 자신도 불법 행위이지만 같은 부모로서 그 마음 안다고 수술을 해보자고 어렵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딸은 중절 수술 날짜를 간신히 잡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저는 한시름 놓았다 싶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무사히 끝내고 딸 몸만 잘 추스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딸에게 걱정 말고 한숨 푹 잔다 생각하라고 아빠가 휴가 내서 몸조리 도와줄게 라고 딸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딸은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표정으로 수술실로 들어갔고요. 저는 초조하게 수술실 밖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은 걸릴 것이라던 수술실 문은 들어간 지 10분이 되질 않아 다시 열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동그랗게 부푼 배를 하고서 딸아이가 다시 나오더군요. 침대에 누운 채로 딸은 눈물을 흥건히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나 이 아기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엄마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멀쩡한 아기를 어떻게 그래? 내 딸인데. 내 딸이야, 아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장에 들어가서 수술 과정을 듣는데 개월수가 많아 실제 아기를 출산하듯이 출산하고 그 후 팔다리가 다 있는 멀쩡한 아기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제 딸은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아기는 사람의 형체로 너무 자라 있었고 제 딸의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딸은 미혼모의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만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딸의 이야기를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아이 아빠를 찾아가 단판을 짓자고 했지만 딸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진 한 장 없다고 했어요. 흥신소라도 이용해서 찾아보겠다고 하니 원치 않는다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미혼모로 아기를 키우는 것은 반대고 호적이라도 내 쪽으로 입적시키자고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니 아이 부모가 동의하면 되고 가정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 호적에 제 손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자신의 딸과 법적으로는 자매가 된 것이죠. 그렇게 산딸을 채우고 딸은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아기는 3.3kg로 무게도 적당하고 아주 눈이 똘망똘망한 예쁜 아기였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는 것을 반대했지만 막상 눈앞에 손주를 보자 너무 예뻐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사람 마음이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지점정으로 받는 월급이 꽤 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딸은 학교를 휴학해둔 채로 산후조리를 하며 아주머니도 쓰고 편하게 몸조리를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새 식구가 되었죠. 아빠, 고마워. 아빠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요. 딸은 가끔 병원에 예방접종을 가거나 검진을 가면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몰래 눈물을 닦다가 들킨 적도 있었고요. 자신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딸마저 그런 신세가 되었다며 딸은 마치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그런 딸에게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고 저야말로 딸에게 화를 내고 싶은 기분이었죠. 왜 그렇게 경솔하게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르는 놈에게 마음을 덜컥 줘버렸냐고, 대책 없이 그 놈을 왜 기다렸냐고, 자기 몸 검사를 왜 못했냐고 말이죠. 그러나 눈물을 달고 사는 딸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상황은 그런 말을 해서 서로 상처받지 않아도 충분히 힘들었으니까요. 저는 손녀가 돌이 되고 난 후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아주머니 쓰면서 아기를 돌볼 테니 너는 대학에 복학하라고요. 딸은 아직 아기가 돌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저는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른 직장을 잡아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 아기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 같냐고 딸을 설득했습니다. 딸은 저의 설득에 독하게 마음을 먹고 서울로 가더군요. 그렇게 딸은 아기를 저한테 맡겨두고 주말마다 아기를 보러 오면서 힘들게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아기 봐주시는 아주머님과 또 근처에 살고 있던 누이 동생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직장을 다니면서 아기를 키웠어요. 퇴근하고 돌아와 저녁 한 끼 편하게 먹을 새가 없었고 밤중에 아기가 아파서 허둥지둥 응급실을 찾아가면서 예전 딸아이를 혼자 키우던 때 생각도 많이 나더군요. 혼자 애 키우는 게 내 팔짱가 하면서 씁쓸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손녀는 너무 예뻤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요. 지쳐있는 저를 보면서 옹알이를 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쥘 때면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제 딸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은 무사히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서울 인근 대도시의 고용 약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딸의 학벌과 직업이 좋아서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기를 돌봐주는 분을 쓸 수 있는 형편도 되었지만 혼자서 애 보랴 일하랴 종종 거리는 딸이 저는 내내 안쓰럽기만 하더군요. 반면 저도 일신의 변화가 생겼어요. 은행에서 만년 부지점장으로 있을 수가 없어 퇴사를 결정하고 작은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카드사 콜센터 직원들을 대기업 본사로 보내주고 관리해주는 아웃소싱 업체였는데요. 아무래도 서울 부근에서 차리는 것이 맞아 저도 서울 쪽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모두 정직원이었던 제 젊은 시절과는 달리 IMF 이후로 기업들은 자회사나 도급사를 끼고 상담 업무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사업이란 게 초반엔 수입도 불안정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점점 안정을 잡아가면서 수입도 일정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가족은 안정을 찾아갔어요. 딸애는 일이 고되어도 집에 와서 손녀의 얼굴만 보면 행복해하며 웃었어요. 사실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가고 아이가 클수록 아빠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할지, 할아버지 딸로 호적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손녀와 딸아이가 그런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상처로 끝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딸아이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약사 일을 하다가 손님으로 오가며 알게 된 사람인데 직업은 의사라고 했고 요즘 애들 말로는 썸이라는 걸 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몰라요. 사귀게 될지 어떻게 될지. 근데 나한텐 우리 애기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런 말은 못했고요. 딸의 말이 흐릿해지는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걱정스러워 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젊디 젊은 딸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래서 설사 결혼까지 가게 된다고 해도 만약 그 사람이 딸의 아이까지 품어줄 수 있을지, 상대쪽 집안에서도 반대가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딸은 아이 키우랴 일하랴 정신이 없어서 누굴 좋아할 여력이 없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지만 어쩐지 그 의사란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턴 화장도 하고 옷도 사입고 나름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얼굴에 화색이 돌고 점점 이뻐지는 모습이 전 아비로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딸아이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걸 보게 되었고 집 앞 골목길을 둘이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곤 조심스레 딸아이에게 사귀게 된 것이냐고 물었는데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이 있는 것까지 다 말했는데 이해해 주겠다고 했고 좋은 감정으로 만나보자고 했다고요. 그래? 네, 아빠. 사실 연애 같은 거, 결혼 같은 거 내 인생에 다신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아이가 있는 내가 그래도 되나 싶긴 한데 또 그러고 싶기도 하고 사람 마음 잘 모르겠어요, 아빠. 들어보면 그 의사란 사람은 결혼도 한 번 하지 않은 총각이었고 집안도 무척 좋은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 말에 의하면 이미 예비 시부모님이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의 집안까지 좋으니 그 남자 쪽 집안에서 우리 딸아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벌써부터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딸아이 얼굴이 화사해지는 게 참 보기 좋았어요. 늘 일생을 종종거리며 살아온 딸아이인데 오랜만에 행복한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에도 볕이 드는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꽃처럼 피어가던 딸아이 얼굴이 확 일그러진 건 바로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오래 가지도 못했죠. 딸애가 만나던 남자의 부모가 딸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는 난리가 난 겁니다. 딸의 약국으로 찾아와 멱살까지 잡고 뺨까지 때리려 했다더군요. 아빠, 내가 미쳤던 거예요. 내가 우리 애를 두고 감히 그런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내가, 미혼모인 내가. 딸은 그날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잔뜩 먹곤
제 앞에서 엉엉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서러워 울부짖는 딸의 옆에 손녀딸이 가만히 가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데 딸은 그마저도 못 견디겠는지 얼굴을 감싸 안고 울더라고요. 그때 그놈이 생각났습니다. 딸을 임신시키고 도망간 그놈. 만약 그놈이라도 서방 노릇을 했다면 우리 딸이 지금 이러고 살고 있진 않았을 텐데 정말 내 눈앞에 있다면 갈갈이 찢어 발기기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애꿎은 원망이 가슴에 차올라 고이고이 눈물로 떨어지더군요. 딸애는 그 후로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직장도 나가지 않고 조금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봤자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홀로 여행을 갔다 오더니 제 정비를 하고 왔다며 씩씩한 웃음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아빠, 나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나 이제 우리 딸만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 딸이 나한테 얼마나 큰 보물인데 내가 그걸 잠시 잊었나 봐요. 나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살 거니까 두고 봐요, 아빠. 딸애는 일부러 그렇게 말하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고 그 후론 더 바쁘게 일하며 지냈습니다. 아마도 제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고 어떻게든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등바등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딸애만 생각하면 한숨이 푹 나왔지만 저도 그냥 모른 척 딸애를 위해 소녀를 데리고 나가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쐬고 선물도 사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혹시라도 병에 걸리거나 사라지게 되면 딸애와 아이 둘만 세상에 남게 될 텐데 남편 없이 그리 홀로 늙어갈 때 딸애의 모습을 생각하면 걱정스럽고 기운이 절로 빠졌습니다. 딸 역시 저에겐 털어놓지 않았지만 가끔 자기 친구와의 통화에서 딸이 아빠 없이 자라게 될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가 놀아주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텐데 그때 딸이 소외감을 느낄까봐 걱정된다며 그런 이야기들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미혼모의 삶이 이렇게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딸은 몸소 그렇게 깨달아가고 있었죠. 할아버지, 나 과자. 엄마 나 이것 봐봐. 그래도 한 가지, 저와 딸을 힘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손녀딸의 재롱이었습니다. 우린 그 작고 따뜻한 온기로 한 걸음씩 세상을 딛고 있었고 힘을 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듯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딸도 저도 일에 매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 회사는 직원들이 늘어 더 확장을 했어요. 저는 은행 재직 시절 알던 인맥들이 있어 일을 따내기가 쉬웠고 콜센터 직원 고용 계약을 원하는 대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기존의 관리자로 일을 쳐내기에는 너무 일이 과도함을 느껴서 새로 관리직을 몇 명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채용을 위해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그중 인상 깊은 친구가 있더군요. 큰 키에 사람 좋아 보이는 훈훈한 인상이었어요. 운동선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덩치가 좋았습니다. 물어보니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선수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평범하게 카드사에 입사해서 일한 지 꽤 오래되었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저도 손녀가 있다고 너무 예쁘다고 하자 그 젊은이는 자신도 딸과 아들이 있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벌써 손녀가 있으셔서 좋겠다고 하더군요. 왜인지 모르게 호감이 갔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매니저라는 직함을 주고 김 매니저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카드사 본사의 경력이 오래되어서인지 일도 깔끔하게 잘하고 은행 쪽으로는 더 잔뼈가 굵었던 저보다 오히려 업무적으로 도움받을 일도 많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김 매니저. 오늘 혹시 시간 되면 술 한잔 할래요? 내가 사죠.
나도 오늘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심심해서. 저야 좋죠. 그럼 제가 자주 가는 술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김 매니저와 저는 한 번씩 술도 한잔하는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업무 이야기도 하고 서로 사는 고충을 이야기하며 저는 그렇게 정을 쌓아갔죠. 그는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들과 행복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사실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더군요.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내처럼 소중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연애의 짜릿함을 느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랄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실제로 몇 번 데이트도 하고 그랬다고요. 저는 순간 제 딸의 인생을 망친 그 유부남이 생각나서 화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매니저에게 술을 건어하게 먹고는 그런 식으로 부도덕하게 살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죠. 많이 취하셨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얼른 집으로 가시죠. 대리 불러드릴게요. 김 매니저는 제가 술에 취해서 그런 줄로만 생각하고 그냥 네네 하면서 저를 부축하더라고요. 저는 김 매니저의 그런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대놓고 딴 살림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김 매니저 마누라도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그 후에도 적당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이면 함께 등산도 가고 하산하면서 막걸리에 파전을 걸치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새로운 활력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제가 그렇게 얼굴에 혈색이 돌자 딸이 저녁을 먹다가 묻더군요. 아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아빠가 요즘 부하 직원 중에 굉장히 친해진 직원이 있거든. 그 녀석이랑 술도 한잔하고 등산도 가고 하니까 하루하루 즐겁고 재밌더구나. 그래요? 아빠가 사람을 다 곁에 두시고 좋은 분이신가 보네요. 그러면서 딸은 기뻐하면서 그럼 아빠랑 친한 그 직원분 언제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고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랑 그렇게 친하다는데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주니 더 신이 나서 지난 일요일 같이 등산을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봐봐. 여기 연두색 등산 점퍼 입은 친구. 이 친구가 바로 김 매니저야. 일도 잘하고 굉장히 좋은 친구야.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둘이 이렇게 만세 부르면서 사진도 찍었다니까. 그런데 어쩐지 폰 사진을 보는 딸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딸은 제가 잡고 있던 딸의 어깨가 조금 떨리더니 딸은 제 말에 대답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방에 가서 쉰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간 딸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방에 쏙 들어가 버리고 아이 케어만 열심히 할 뿐 저에게 말을 걸지 않더군요. 저는 딸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지만 무슨 일이든 있다면 이야기해 주겠지 싶어서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무렵 딸이 저에게 떠보는 듯이 말을 걸었어요. 아빠, 그때 그 김 매니저라는 분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친구 잘 있지. 한번 오라고 할까? 딸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더군요. 저는 딸이 내민 사진을 들고 보았습니다. 딸과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은 바로 김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요. 그 인간이 바로 내 딸을 미혼모로 만들고 내 손녀를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든 채 자취를 감춰버린 그 인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딸에게 이 사람이 네 남자친구였던 그 새끼냐고 사진 한 장 없다고 하지 않았냐, 이름이 뭐냐 물었습니다. 딸은 사실은 다 태워버렸지만 사진 한 장은 남겨놓았다면서 아빠 폰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름은 개명을 한 것 같아. 아니, 이 자식
왜 또 내 인생에 이렇게 우연히 나타나는 거야? 정말 영문을 모르겠어. 내 인생 왜 이런 거야, 아빠? 딸은 이렇게 말하며 눈물바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겨우 잊으려고 애쓰며 살고 있던 우리 앞에 그 자식은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거였습니다. 얼떨떨한 기분에 순간 할 말을 잃어 전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차분히 머리를 식혔습니다. 근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회인 건 아닐까? 하늘이 저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복수할 기회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의 인생을 내 딸이 겪은 그 몇 배 이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지금껏 내 딸이 겪은 이 힘듦을 어떻게 하면 갚아줄 수 있을까? 그때부터 머리 아프게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김 매니저와 계속 친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김 매니저의 관심사를 떠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김 매니저가 요즘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저에게 우량주 혹시 아는 것 있냐고, 혹시 정보 같은 거 있냐고 물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글쎄, 난 그쪽으론 잘 모르는데. 혹시 알게 되면 알려줄게. 저는 이때다 싶어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떼며 감질나게 하다가 마침내 직장 다니다 때려치고 아예 지인들 주식만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원한다면 소개해주겠다. 그런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운을 띄워놓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소일거리 삼아 용돈벌이를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오랜 이 바닥의 경험으로 그래프상의 지표를 보고 작전주인지 아닌지를 기가 막히게 잘 찍어내는 친구였습니다. 큰 세력들이 작전을 들어갈 때 따라 돈을 넣었다가 빠지기 직전에 낌새를 채고 빼는 방식으로 저와 제 주변 지인들 재산을 꽤 불려줬죠. 저는 그 이후로 김 매니저와 술을 한잔할 때마다 은근슬쩍 주식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선물 거래까지도 이 친구가 하는데 아직 마이너스가 크게 난 적이 없고 거의 회복했다며 계속해서 유혹의 말을 남겼습니다. 김 매니저는 본인도 카드사에 오래 있었던지라 선물은 위험해서 내키지 않는다고 하고 처음엔 주식한다는 그 친구분 진짜 작전주를 아는 거냐고 못 믿는 기색이었어요. 허나 사람이란 본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듣고 옆 사람이 계속 수익이 나는 것을 보여주면 넘어오게 되어 있죠. 결국 지속적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제 통장 잔고를 보여주고 장기간 이득이 난 것을 확인한 김 매니저는 제 친구에게 주식 컨트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믿고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경계 모드로 1,000만 원 정도를 넣더니 6개월 이상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이 나자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잔금을 치르려고 모아둔 2억의 대부분을 몽땅 밀어넣으면서 과감하게 투자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흔들려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밀어넣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늘이 너에게 주는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이상 나 역시 니놈 눈에 피눈물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친구에게 일부러 작전주 다 빠지고 한 템포 늦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손해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응, 나한테 사정이 있어. 친구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제 딸과 저의 사정을 듣고 그 원수가 그놈이라는 것을 알자 티 안 나게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에 응당하는 제 자산관리 등의 일을 그 친구에게 더 주기로 했고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친하게 지내려니 역겨웠지만 저는 그놈에게 화끈하게 복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 수익률이 잘 나자 김 매니저는 무척 고마워하더군요. 자신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는데
안 그래도 처가 돈까지 끌어쓴 터라 아내에게 할 말이 없었는데 그걸 다 상쇄시킬 수 있는 수익을 대표님 덕분에 얻게 되었다며 고급 정보를 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술까지 사더군요. 이게 다 대표님 덕입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정말 이걸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술을 붓는 그에게 전 빙긋 웃어주었습니다. 이놈의 추락을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복수의 그날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지금 주식 보셨어요? 주가가 갑자기 너무 휘청거리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자네 그런데 박 사장은 뭐라던가? 박 사장님은 기다리라고만 하시던데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손실이 70%가 다 되어가는데 괜찮을까요, 이거? 일단 나는 박 사장 말대로 기다려보려고 하네. 자네도 좀 기다려보게나. 겪어보면 나쁜 사람이 어딨나. 박 사장 말을 믿어야지. 그동안 이득 보게 해준 것도 있는데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다려봅세. 네, 알겠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기다려보자는 말만 반복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딸에게 지옥 같은 시간을 기다리라는 말로 달래며 사라진 그놈 역시 애간장이 타는 기다림의 고통을 겪기 바라면서요. 곧 또 전화가 울리더군요. 대표님, 그런데 지금 주가가 너무 안 좋아요. 이제라도 빼야 할 것 같은데 이러다 본전 다 털리게 생겼다고요. 기다려보게나. 어디 박 사장 말 틀린 적 있던가? 박 사장은 우리 상대로 사기치거나 다른 소리 할 사람은 아닐세. 곧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정보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이 마지막 고비야. 지금만 버티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될 걸세. 나는 일단 버틸 생각이니까 자네는 쫄리면 빼게나. 그 자식은 욕심이 많은 놈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딸과 본부인을 두고 둘 다 가지려고 했겠죠. 제가 분명 맘에 걸리면 빼라고 했는데도 그놈은 제 말에 현혹되어서 빼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버티더군요. 그 결과 그놈이 잔금을 치를 거라고 하던 2억의 돈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침내 그놈의 재산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리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인과응보는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역시 득달같이 전화가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대표님! 대표님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카드사 일한 저보다 은행권에서 임원까지 하신 대표님 믿고 친구분께 맡긴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망했습니다. 망했다고요. 계속 기다리다가 지금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그놈은 저를 죽일 듯이 고함을 지르더군요. 거의 짐승의 울부짖음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여러 번 연습해서 줄줄 외우게 된 회심의 마지막 말을 날렸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순진하게 계속 기다릴 줄 몰랐지. 왜 자네는 남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뒤통수만 쳤지 본인이 당할 건 생각 못했나? 남의 눈에 피눈물 뺐으면 언젠가 처절하게 당할 각오를 했어야지. 자신이 저지른 죄값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살아. 이 개자식아. 자네는 당장 해고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게.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 딸을 기다리게 만들고 평생 가는 상처를 준 그놈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놈은 직장도 잘리고 주식으로 돈을 날려 처음에는 저와 제 친구를 고소한다는 둥 날뛰었지만 나중에 내가 누구의 아빠인지 알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감히 제 앞에 나설 수도 없었겠죠. 저는 그놈이 만약 제 앞에 나타나면 깜빵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찢어 죽이고 말겠다고 이를 갈았으나 역시 비겁한 놈답게 그냥 조용히 꼬리를 말고 사라지더군요. 그 후 금융객 쪽으로 취직한 흔적이 없었고 집도 이사를 갔는지 서울권에서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쾌한 복수를 끝내고 딸에게도 저의 복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안다면 손녀의 친아빠인데 라는 생각으로 또 동정심을 품거나 괴로워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그냥 딸에게는 사정이 있는지 이사를 간다고 하고는 직장을 그만둬 버렸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혹시 아이 일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봤죠. 딸은 그럴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그냥 다시는 그 인간이 내 주변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저는 그렇게 딸과 손녀에게 영원히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좌우명은 인과응보가 되었네요. 비교적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요즘, 저는 누구에게라도 작은 죄도 짓지 않으려고 애쓰며 삽니다. 반드시 잘못한 만큼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 가슴속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도 끝나고 곧 봄이 오겠지만 아직 날씨가 쌀쌀하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